자, 영화로 보는 심리학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불안이라는 키워드를 좀 잡아봤어요. 이 불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친숙한 감정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보는데요. 그 하나가 우울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 통해서 우리 불안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영화는 제임스 브룩스 감독의 영화고요. 1997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제작이 됐고요. 주된 등장인물 4명이 나옵니다.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는 영화 배우죠. 잭 니콜슨의 멜빈 유달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이 극에서는 연애 소설을 쓰는 소설가로 직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연애를 못해요. 그래서 소설로만 연애를 하고 실제 연애를 못하는 그 멜빈 유달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헬렌 헌트 배우죠. 영화에서는 캐롤 분으로 나옵니다.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사이먼 비숍이라고 나오는데 멜빈의 이웃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고요. 그리고 이 사이먼의 매니저인 프랭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영화가 97년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굿윌 헌팅이랑 같은 해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굿윌 헌팅에서 윌 역할을 맡았던 맷 데이먼도 미국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후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수상은 맷 데이먼이 하지 않고 바로 잭 니콜슨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97년 나무주연상과 여우주연상, 헬렌 헌트가 또 여우주연상을 이제 차지하면서 이 영화에서 나무주연상 수상과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동시에 나왔어요. 자, 먼저 영화의 한 장면부터 보시죠. 13분 20초경에 나왔던 얘긴데요. 단골로 다니는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던 유달이 캐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플라스틱 그런 식기를 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멜빈 유달은 별 생각 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전부 죽어. 나도, 너도, 그리고 내 아들도 말이야. 결국 멜빈 유달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이면에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을까봐, 병 걸릴까봐, 어떻게 잘못될까봐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불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또 원초적인 감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동물에게 있는 감정이다.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감정이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다거나 혹은 화산이 폭발했다거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차도에 있는 차가 갑자기 인도를 향해서 돌진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을 느껴야 그 상황에서 싸우던지, 파이트 하던지 아니면 내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도망가겠죠. 플라이트.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감정은 거의 모든 생명체에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제가 불안은 우울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리적으로 힘들 때 가장 주목하는 감정이 바로 불안과 우울입니다. 자, 그런데 우울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우울 감정을 크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울은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죠. 하지만 불안은
심리적으로 힘들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자, 이런 불안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고 원초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너무 불안해요. 저 불안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우울은 완전히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울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우울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불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은 없앨 수도 없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감정이라는 거죠. 이러한 불안을 느끼는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에게 느끼기도 하고 관계에서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영화는 이 대상에 대한 불안과 관계에 대한 불안을 둘 다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관계에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시작됐을 때, 또 관계를 유지할 때, 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불안을 느껴요. 아이를 출산을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직전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나서 그때 느끼는 감정, 즐거움, 환희, 막 굉장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감정도 있습니까? 불안해요. 내가 얘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얘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어떤 관계를 시작하는데 불안하죠.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떤 감정 느낍니까? 불안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불안하고 또 연애를 시작할 때도 불안하고 그래서 이 불안은 관계의 시작점에도 있고요. 또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 관계가 계속 잘 지속이 될까?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불안을 느끼죠.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질 때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혹은 내가 같이 있던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든지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불안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는데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혹시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를 떠날까 등. 그래서 저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 중에서 이 관계에 대한 불안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불안이고요. 그 불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결국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 이면을 파고 파다 보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원시인들은 맹수나 자연재해로부터 불안을 느꼈지만 사실 지금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맹수도 아니죠.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관계 때문이라고 직접 사람들이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식으로 바꾸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멜빈 유달이 불안을 느끼는 한 장면이었는데요. 자, 캐롤과 함께 간 식당에서 직원이 넥타이와 자켓을 멜빈 유달에게 건넬 때 이렇게 얘기했죠. 여긴 넥타이와 자켓이 필요합니다. 몇 개 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빈 유달이 뭐라 그랬죠? 아니, 그건 안 입어요. 다시 물어볼까 봐 그러는데 나는 병 옮고 싶지 않아서 못 입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멜빈 유달은 사실은 지금은 관계와 상관없이 내가 병에 옮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멜빈 유달이 느끼는 이 오염에 대한 혹은 감염에 대한 불안, 이 불안만 놓고 보자면 이 불안은 굉장히 병리적인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진단을 내리는 그런 진단 기준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런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는 불안 장애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공포증은 구체적으로 특정 공포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물 공포증, 혹은 고소 공포증, 혹은 폐소 공포증 같은 그런 어떤 특정 대상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증을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자, 또 다른 공포증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사회공포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대 공포증이라고도 하시는데요. 무대 공포증은 내가 주목받는 상황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서 막 긴장돼서 목소리도 막 염소 목소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공포증이 사회공포증인데요. 근데 이 사회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자기가 주목받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발표를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혹은 1대1로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도 혹은 길을 갈 때 그냥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쳐다본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그 두려움과 공포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두려움을 사회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자, 또 광장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은 그 말 자체로 광장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광장은 영어로 아고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는 사람들이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는 그런 공공장소를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나 혹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곳에만 가면은 너무 무서워하는 이러한 증상이 바로 광장공포증입니다. 자, 그런데 광장공포증은 왜 생기느냐? 광장공포증이 생기는 이유는요, 그 옆에 써놓은 공황장애 때문에 생깁니다. 자, 여러분 공황장애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무런 이유나 어떠한 사건도 없이 갑자기 몇 분 안에 막 심장도 뛰고요, 호흡도 가빠지고요, 식은땀도 나고요, 손의 감각도 없어지고요, 머리는 어지럽고요, 토할 것 같고요. 이런 신체적인 증상과 이러다 내가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현실감과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느끼는 공황 발작을 겪는 장애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런데 이 공황장애가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어서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서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을 무서워하는구나. 내가 어떤 대상을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그거를 피할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는 갑자기 시도 때도 없이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황장애를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공황 발작을 겪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쓰러졌다. 왜냐하면은 막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황 발작을 하게 되면요. 이 공황 장애 때문에 광장 공포증까지 같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를 싫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 공황장애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우리가 줄여서 보통 PTSD라고 불리는 장애도 있어요. 보통 전쟁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마치 내 상상 속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전쟁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는 거, 악몽을 꾸는 거,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사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굳이 전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겪는 사건, 사고, 이 모두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교통사고를 겪으셨다든지 혹은 폭행의 피해자였다면 그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악몽을 꾸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신체 반응도 힘들어지고 하는 어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이제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학자들로부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장애는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 손을 씻고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증상들을
많은 분들이 결벽증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결벽증이라는 진단명은 없고요. 진단명으로는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박장애 안에 결벽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강박장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박사고가 있어요. 강박사고는 갑자기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멜빈 유달은 내가 오염되고 감염돼서 언젠간 죽을 거다. 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만 봐도 내가 저거를 만지면 내가 오염돼서 죽을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으로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강박사고는요, 전문 용어로 전문가들이 침투적이고 자동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인위적으로 한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외부에서 내 머릿속으로 누가 꽂아 넣어준 것처럼 갑자기 침투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막 불안해지죠. 혹은 길을 가다가 지저분한 것만 보면, 혹은 사람들이 많이 만졌던 그런 손잡이 같은 것들을 내가 만지려고 하면은 갑자기 그 불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박사고로 불안이 유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요? 특별히 오염과 감염에 대한 강박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뭘 할까요? 멜빈 유달이 했던 것처럼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어요. 그런데 손을 씻을 때 여러분 초반에 나왔던 장면 생각나시나요? 굉장히 뜨거운 물로 씻고요. 그리고 비누를 새 거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새 거를 썼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에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손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묻어서 그걸 비누로 했잖아요. 그리고 비누를 내려놓고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면 손에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신 이게 어디로 옮겨갔어요? 비누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다시 쓰면 다시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비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물에 씻고요. 그런데 이런 강박 행동은 그냥 우리가 손을 씻는 것처럼 대충 씻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 멜빈 유달의 그 손 씻는 행동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실제로 이 강박장애, 이 오염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손 씻기 강박 행동을 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이 손을 씻는 게 정말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씻으세요. 어떻게 씻느냐? 모든 것들이 다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비누를 들었잖아요. 그럼 비누를 거품 내는 거, 우리는 대충 거품 내서 내려놓고 이렇게 막 씻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손을 몇 번 비빈다든지, 그리고 엄지부터 하나씩 이거를 몇 번씩 돌려준다든지, 똑같이 다른 손도 해주고요. 그리고 깍지를 끼고 여기를 씻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한 행동들을 완전히 루틴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강박 행동을 다른 말로는 의식이다. 종교 의식처럼 꼭 그렇게 특정한 방법, 특정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멜빈 유달이 갖고 있는 강박 행동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문고리를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죠? 하나, 둘, 셋, 넷, 5. 확실하게 잠겼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있는 공간은 깨끗한 공간인데 외부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누가 갑자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반복 확인. 그리고 또 이 결벽증과 딱 맞아 떨어지는 강박 행동은 아니지만 금을 안 밟는 거.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금을 안 밟으려고 막 사람들도 밀치고 이제 그랬던 거 생각이 나시죠? 그러한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빈 유달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는 강박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박장애는 강박사고, 불안을 유발하는 강박사고와 그 강박사고로 일어난 불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강박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강박 행동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상에서 굉장히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럼 이 강박장애와 강박성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강박성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멜빈 유달이 갖고 있는 것도 완벽주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멜빈 유달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그 행동을 할 뿐이지 일상의 전반적으로 있는 완벽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강박성 성격은 일상에 퍼져 있는 완벽주의를 말하고요. 멜빈 유달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불안했을 때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강박행동, 이 두 가지를 강박장애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초반 장면이었죠. 사이먼의 강아지를 몰래 버린 후 집에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문고리도 잠그고요. 그리고 불 켜는 것도 5번씩. 그리고 손에 있던 가죽 장갑도 이미 오염이 됐으니까 버리고요. 뜨거운 물에 비누 한번 쓰고 버리는 장면이 바로 멜빈 유달의 강박장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장애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공포증 같은 다른 불안장애든 이 대상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 방법입니다. 자, 심리학자들은요, 이 불안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불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역으로 이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불안이라는 거는요, 내 신체 반응이 흥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체가 굉장히 편하게 이완이 되어 있는데 불안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우리의 몸을 준비시키는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불안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도 뛰고 어깨도 굽고, 그러니까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인상도 찡그려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신체 반응이 딱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감정 자체의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물론 약을 통해서 이 불안을 다운시킬 수는 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약 처방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감정 자체의 조절은 심리학적으로는 조절하는 게 당장은 어렵지만 신체 반응은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안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이완하고 충분한 신체 반응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겁니다. 이완과 노출.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은 심리학자들이요, 이렇게 불안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행동 치료를 통해서 고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완을 시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요가 매트 같은 곳에 누워서 발부터 머리 끝까지 온 몸을 이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 팔, 다리, 얼굴 모든 근육을 충분히 이완하고요. 동시에 편하게 호흡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복식호흡을 하죠. 그래서 몸이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몸이 편안해지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자,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하는 그 대상과 마주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벌레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걸 치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편안한 신체 반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 그 상태에서 벌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갑자기 또 놀라서 막 또 긴장이 되겠죠. 그럼 벌레를 치우고 다시 이완, 다시 복식호흡, 편안한 상태가 되면은 다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또 다시 불안이 심해지죠? 다시 이완, 호흡, 다시 노출.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 대상을 마주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인간의 적응력은 뛰어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 공포증 있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리고 새 공포증, 비둘기 공포증, 그리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 공포증.
이런 공포증 있는 분들 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공포증 있는 사람 보셨나요? 혹은 총기 공포증.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는 그런 동물이나 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벌레가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의 생명을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죠. 그런데 자동차 공포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생각해서 어린 시절 양계장집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어린 시절 맨날 닭, 오리 이런 어떤 가금류와 함께 키우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새 공포증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대인들의 불안하게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마주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가상의 공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것이 무엇이든 계속 마주하면은 결국에 인간은 적응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자기 공포증이 너무 힘든데 치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런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치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지.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벌레가 너무 싫은데 이놈의 심리학자가 벌레를 자꾸 보여줘.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네,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완과 호흡을 전문적으로 철저히 시킨 다음에 노출하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이 공포증 같은 불안장애 치료할 때요, 바로 이 방법을 쓰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적응이 되면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영화에서도 초반에는 그 멜빈 유달이 강아지가 너무 싫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사이먼이 강도를 만났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강아지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 네, 이 프랭크, 사이먼의 매니저죠. 이 프랭크가 협박하죠. 너 이 강아지 돌봐줘. 너 싫다고 할 거야?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막 때릴 것 같고 무섭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 프랭크가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아무도 외부 사람이 들어온 적이 없는 멜빈 유달 집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두려운 상황이 멜빈 유달에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 집은 자기가 평소에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을 마주하고 피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적응하고 불안을 덜 느끼고, 이 영화를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는 이 멜빈 유달이 그 버델이라는 그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불안을 극복을 했던 거죠. 자, 하지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불안은 관계 불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불안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관계에서 불안하다는 거는 사실은 관계라는 것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관계란 뭘까요? 여러분, 온전한 관계 맺기의 기본은요, 내 마음도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상대의 마음도 내가 존중해 주어야만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든 부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들이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관계라는 거는 나와 너의 만남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너의 마음도 동시에 존중받아야 돼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드리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부부들이 혹은 또 부모님이나 또 자녀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사실은 존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한 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마음을 존중한다는 거는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해. 너의 감정을 공감해. 너를 존중해 주고 싶어.
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판단과 감정, 다르다는 겁니다. 동의와 공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담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친구의 삶을 살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도 저라면 죽고 싶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그 마음이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 내가 너더라도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선생님 저 죽어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아니 그건 안 돼. 너의 감정에는 동의하지만 너의 감정은 공감하지만 너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아. 네 결정에 동의할 수는 없어.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지금 부모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도저히 납득할지 못할 어떠한 그런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 같다면 그래, 네 마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동의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두 개를 분리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자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모님은 아이 자퇴를 절대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아직 뭐 그런 것 때문에 자퇴를 하려고 하냐? 계속 애를 비난하는 쪽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야, 너는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게 어떠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한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나를 이해 못해서 난 진짜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느꼈을 때 이 부모님이 진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부모님께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 그럼 부모님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아이 입장이, 아이의 감정이 공감되지 않냐?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나는 공감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구분해서 설명하죠. 아이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이해한다. 그거는 판단의 문제고 동의 여부의 문제다. 제가 묻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다. 판단과 동의는 안 하실지라도 아이의 입장이, 아이의 느끼는 감정이 이해되고 공감되진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이해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내가 널 이해한다라고 하면 애가 바로 자퇴를 해버릴까 봐 그게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저는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좀 아이한테 전달해라. 네가 얼마나 힘들지는 그래 엄마가 아빠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충분히 그럴 것 같다. 근데 하지만 네가 지금 당장 학교를 그만두는 거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게 많아서 그리고 나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동의하진 않지만 네 마음은 이해된다. 이걸 좀 전달해 주셔라. 실제로 이걸 전달하게 했을 때요. 아이들이 자퇴 상관없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요, 여러분. 관계 맺기의 기본은 내 마음의 존중과 네 마음의 존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불안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을 자꾸 대상 불안으로 바꿔버립니다. 멜빈 유달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캐롤과의 관계였죠. 캐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이 이게 내가 사랑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틀, 내 불안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춤추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오염될까 봐. 그런데 안아서 키스도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금을 밟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금도 밟고요. 그리고 캐롤에게 달려가기 전에 그 멜빈 유달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손잡이를 받죠.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이먼이 왜 그러냐 그랬을 때
내가 문장 보는 거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엔 멜빈 유달도 관계 속에서 불안이 해소되고 내 감정과 너의 감정이 존중이 되면서 멜빈 유달이 갖고 있던 강박장애도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으로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내 마음도 존중하고 네 마음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대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완, 그리고 노출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주하는 거잖아요. 관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대화하지 않아요. 상대의 마음을 그냥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멜빈 유달이 막 전화 받고 막 전화를 대충 막 끊고 불안했을 때 사이먼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가서 마음을 전해. 그랬을 때 멜빈 유달이 뭐라 그럽니까? 걔가 나를 거부할 거야. 난 그게 두려워. 그랬더니 사이먼이 뭐라 그랬죠? 그럼 잠옷을 갈아입어. 내가 너의 이야기나 들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애들 잘 때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내가 너 재워주긴 할 테니까 잠이나 자. 그건 뭡니까? 그러지 말고 추측하지 말고 가봐라. 그래서 가잖아요. 가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영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번의 대화로 둘의 관계가 회복이 됐지만 여러분 실제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사이이든 혹은 친구 사이이든 동기 사이이든 관계들이 깨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기 내서 먼저 대화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할 텐데요. 물론 거부할 수 있죠. 하지만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회가 된다면 마음을 전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전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이야기를 듣고 너는 무슨 생각이니? 너는 어떤 마음이니? 근데 그 사람의 입장과 내 입장이 판단이 다르다고? 네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 깨져요. 그래 너는 그런 입장이구나. 나는 이런 입장이다. 근데 나는 너의 의견에는 동의하진 않지만 네 마음에는 공감하고 싶다. 그래서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들려달라. 이해해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다시 전해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일은 상당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뭘 후회할까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후회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캐롤과 빵을 사기 위해 새벽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유달이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을 안다는 그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이야. 내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게 당신한테는 나쁜 건가? 이렇게 묻죠? 아니요. 이렇게 캐롤이 대답을 하죠. 당신을 포옹해도 될까? 질문이 아니었는데 당신을 안을 거야. 그래서 키스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리고 금을 밟고 빵을 사러 들어가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에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